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커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와 압생트에 대한 편견 깨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모스. 먼저 압생트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화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많은 화가들이 압생트와 관련된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네가 그린 압생트를 마시는 술꾼, 왼쪽에 이 잔이 압생트 잔이죠. 압생트가 완전 초록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연두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희석시키면 이렇게 뿌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 이 압생트 마시고 술 취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정이 이제 술 취해가지고 눈 풀려 있는 모습. 역시 약간 뿌연 연두색이죠. 그리고 피카소가 그린 작품 보면 압생트 마시는 여인이에서 이 잔이 압생트 잔인데 요 모양으로 봐서는 압생트를 희석시키기 위한 증류수 유리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술이 19세기부터 아주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 부유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문호, 해밍웨이, 그리고 화가 중에서는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로트렉 같은 이런 화가들이 매우 사랑했던 술이었죠. 그래서 이 술인데 현재는 이렇게 고급지게 잔도 이쁘게 나오지만 본래는 서민술에 가까웠죠. 이 압생트라는 술이 이제 본래는 그리스어에서 쑥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향쑥으로 만든 술 정도, 향숙주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분이 아니스, 회향, 향숙 등 그리고 나중에 증류한 다음에 허브를 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로 만든 술입니다. 증류주죠, 증류주. 원액이 엄청 도수가 세서 55도에서 7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녹주라서 물로 희석시켜서 마시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 맛이 우리나라에서 소주로 비슷한 맛을 재현하는 방법이 건조시킨 산초, 약초를 타 마시면요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요. 녹색이다 보니까 녹색의 악마 혹은 녹색의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파리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 술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의 국민 술이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5시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압생트를 즐겼기 때문에 5시가 일명 녹색 시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9세기 이전에 와인 소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와인 소비가 프랑스에서 원래 50억 리터를 마셨대요. 연 단위로. 압생트가 인기를 끌고 20세기 초까지 압생트가 금지되기 전까지 50억 리터에서 3,600리터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 소비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술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압생트가 금지된 이유는 와인 회사의 로비 때문에 혹은 여론몰이 때문에 금지된 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생트를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생티아나 혹은 설탕 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각설탕을 스푼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달달한 설탕 용액을 떨어뜨리는 이 방법을 보통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으로 알고 있으나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요 이게 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체코산 혹은 보헤미안 압생트로 불리는 이런 방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압생트 스푼 위에 각설탕을 올려놓고 증류수를 이렇게 딱 따라 부읍니다. 이제 완전히 녹으면 그때 뿌연 상태에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압생트 마시는 방법이에요. 스푼 위에 올려놓고 이제 물을 떨어뜨리는 거, 증류수를 다 녹으면 뿌옇게 되는 게 압생트 프라페라고 해서 얼음과 물을 같이 혼합해서 넣는 방법도 아주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예. 압생트에서 여기 이제 원래 스펠링이 이가 붙는데 이가 빠진 압생트, 요게 체코산 압생트거든요. 압생트의 향수과 아니스가 빠진 압생트라고 거의 볼 수 없는 가짜 압생트를 이제 분별한 방법은 이제 이자가 빠진 요게 보헤미안 압생트 혹은 체코산 압생트. 체코산이 왜 압생트 전통 방식이 아니냐면 체코가 압생트를 마셨던 기록이 과거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마시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압생트는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제일 중요한 얘기. 고흐가 노란색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들은 고흐가 압생트를 너무 많이 마신 중독에 의한 부작용이다. 누렇게 보이는 이 부작용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컨텐츠라든지 어느 책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압생트가 이제 금지된 계기가 있거든요. 독성이 있다는 이제 주장이 일어난 계기. 19세기에 프랑스 정신과 의사 발렌틴 마그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 250건을 이제 연구하다가 일반 술보다 압생트를 마신 사람이 그 환각 증세가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주장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19세기 주장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1905년도에 이 스위스 한 농부 장 랑프레라는 농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하필이면 이제 압생트를 마시고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이 사건이 유럽에 엄청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압생트 마시면 이제 환각 증세가 있고 이제 정신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1910년도를 전후해서 스위스를 시작해서 프랑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제 압생트 판매가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20세기부터 압생트 술이 타주온 성분 제외하고 뭐 이제 합법화됐거든요. 이제 일부 국가에서 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압생트는 독성이 있고 환각 증세를 불러일으킨다고 믿는 게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압생트와 환각 증세와의 연관성이 확실히 증명된 사례가 없다는 게 이제 보통 정설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현대는 압생트와 환각 증세와 관련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라는 거죠. 압생트의 독성의 주요 성분이 첫 번째가 투존이고 두 번째가 산토닌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향수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투존이 정신 착란과 환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부작용으로는 약간의 이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나 환각 증세와 관련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아예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압생트에 들어간 투존 성분이 5mg 정도였대요. 현재 유럽연합에서 투존 규제에 한참 못 미치는 극소량의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투존이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 쳐도 부작용이 일어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압생트를 마셔야 이 증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압생트 관련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술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술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투존 성분보다 술에 들어가는 에탄올이 더 몸에 해롭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술병이 더 무서운 거지 투존 이 성분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황시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산토닌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 구충제 주 성분이 이 산토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압생트 먹으면 기생충 다 사라질라나? 이 고흐 그림이 아무래도 노란색 그림이 좀 많은 게 있잖아요. 특히 아를 시절에 그린 그림 보면 그래서 이 노란색이 많은 그림은 고흐가 압생트를 워낙 많이 마셔서 이 부작용 때문에 세상이 노랗게 보여서 이렇게 그린 것이다. 그 만성 황시증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요 산토닌 성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황시증이라는 게 전문용어로 산톱시아라고 한대요. 쉽게 말하면 노란색 필터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근데 고흐에게 이게 만성적으로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시증이 있다고 쳐도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성이 있지를 않아요. 황시증을 딱 겪으면요 노란색과 흰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흐의 그림에서는 화이트와 옐로우 구별을 확실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과도 거리가 먼 거죠. 게다가 고흐의 말년 오베르시르 우아즈에서 개인 치료 정신과 의사였던 가시 박사가 고흐 시력 검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렵게 외국 사이트 논문까지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했다는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력 검사를 했을 때 시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색 구별 테스트에서도 당시 정상으로 나왔다는 그러니까 노란색 황시증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황시증
황시증 때문에 노란색으로 많이 그렸다는 주장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황시증이 노란색 필터가 있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기 전에 하얀 캔버스가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노란색으로 보이는 세상인데 노란 색깔을 더 많이 쓴다는 게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증명을 제가 찾기 이전부터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데 라는 의심을 제가 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라라는 얘기죠. 게다가 고흐의 그림을 보면 알을 내서 노란 색깔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집 자체가 노란색이고 그래서 노랑집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집 별명이 노랑집이었어요. 알을 주변 배경이 밀밭 보면 다 노란색입니다. 알을 여행 겨울 갔을 때요, 다 누런 색깔이었어요. 고흐의 여러 그림 보면요, 노란 색깔이 주조색이 아닌 그림도 상당히 많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도 그렇고, 이 풍경화도 그렇고, 아몬드 꽃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그린 혹은 블루가 주조색이 되는 그림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다는 거죠. 황시증 때문에 그림을 누렇게 그렸다, 압생트 부작용 때문에, 환각 증세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귀를 자르고 자해했다는 등, 혹은 이 압생트 하도 많이 마셔서 자살을 했다는 등,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서사적인 이야기 있으면요, 어그로 끄기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고흐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데는 방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노란색 그림 보다가 이 황시증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흐 이야기 나왔을 때 황시증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개, 구라, 뻥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은 이미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제가 답답해서 반박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 황시증, 개, 구라, 뻥이다 라는 거죠. 덧붙여서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한 건데, 이전 방송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또 이야기하면, 고흐가 미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귀를 잘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흐의 자화상 중 하나 보면 귀를 이제 붕대로 감고 있는 이 자화상도 있고, 고흐가 자해했다는 주장은 주로 고갱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흐가 싸우다가 발작 증세 일으키면서 스스로 귀를 잘랐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정설로 받아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귀를 자르게 된 계기가 고갱과 다투면서였죠. 알을 노랑 집에서 둘이 동거한 게 한 2달 정도 되죠. 처음에는 서로 반기다가 예술에 대한 논쟁으로 갈등이 점점 이제 커졌을 때였죠. 결정적으로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많이 보는데, 그림에서 눈이 반쯤 풀려 있고 시점 보면 내리 깔고 있고 또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반고흐를 한심하게 해바라기나 그리나 술 주전뱅이처럼 그렸다고 이제 오해를 해서 싸웠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이 그림 때문에 격분해서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 고갱과 싸우다가 이제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자른 걸로 알려져 있죠. 사건 뒤에 고갱의 진술을 근거로 보통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해를 했다고. 그리고 붕대를 감은 이 자화상 때문에 고흐가 귀를 엄청나게 다 잘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살짝 귓볼만 잘린 게 전부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태호 동생이 형 고흐를 봤을 때 귀가 잘린지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 리타 빌데간스와 카우프만이란 요 두 사람의 낸 책이 있는데, 고흐의 귀, 고갱, 그리고 침묵의 서역이란 책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의 편지들, 증거를 모아서 낸 책이거든요. 고갱이 이전부터 펜싱을 할 줄 알았거든요. 펜싱칼을 가지고 다녔고, 그래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고갱이 펜싱칼로 고흐의 귀를 잘랐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이제 동네 냇가에 버리고 고흐의 정신질환 탓으로 돌렸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이후에 고흐와 주고받은 편지에 따르면 고흐가 고갱에게 너는 침묵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봐서는 고갱에게 이 책임을 그렇게 이제 묻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갱이 이 사건 이후에 도망가다시피 파리로 떠났거든요. 이제 솔직히 비난받는 이유가 환자잖아요. 아프게 이제 쓰러져 가는데 돌보지 않고 도망간 것도 이거는 좀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간 뒤에 파리에서 세라믹으로 제작한 이 작품이 있거든요.
일명 머리 형태의 주전자라는 혹은 주전자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갱의 자화상인데 귀가 잘려있죠. 피가 질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고흐의 귀 자른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스스로 자화상인데 귀를 자른 모습으로 이렇게 작품화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흐 사건에 대한 이런 참회의 뜻일 수도 있고 약간의 미안한 그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카우마 주장에 따라서 고갱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고흐가 자했다는 것도 솔직히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현재까지 아무도 귀가 왜 잘린지 모른다. 그래서 고갱의 진술만으로 고흐가 미쳐서 스스로 귀를 자른 예술가라는 이미지는 왜곡된 진실이다 라는 거죠. 이 고흐의 이미지가 광인, 미친 예술가라는 이미지로 남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자, 더불어서 별이 빛나는 밤 그림 보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요런 형상을 이렇게 율동감 있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 정신과 뭐 이제 주장에 따르면 소형들이 치는 이런 물결 모양이 고흐가 겪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한술 더 떠서 정신질환이 고흐의 예술에 혹은 독창적인 표현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석들이 전혀 설득력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흐의 이런 터치를 보고 기초조형을 배울 때 이런 율동감 있는 느낌은요 리듬감 있게 같은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터치를 써야 되니까. 이런 선율감은요 안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리된 그래픽 디자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추상 미술을 했던 칸딘스키 같은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이런 부류거든요. 정신질환에 따른 혹은 발작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정신질환이 심각했을 때 이걸 극복하고 창의적인 이런 기법을 완성했다는 것에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게 오히려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과정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이런 주장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혹시 정신질환이 일었을 때 이런 그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안정적인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셀프 치유를 하지 않았을까. 아를레서 정신병원 있을 때 의사가 퇴원시켜준 이유가 그림 그리는 게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퇴원시켜줬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을 이기는데 그림 그리는 게 도움이 됐었을 것이다. 미술 치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결 터치는 그의 독창성과 기발한 스스로의 그 감각 센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고흐가 스스로 총을 쏘고 권총 자살해서 죽었다고 보도 알려져 있으나 권총이 탕 하는 소리 이후에 고흐가 피 질질 흘리는 채로 여관까지 스스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제 죽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아주 심각하게 바로 죽을 정도의 중상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도 치료를 했으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에 따르면 당시 동네 의사가 가시 의사밖에 없잖아요. 이 가시 의사가 외과 수술을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치료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죠. 고흐가 이 당시에 이 테오 동생에 대한 이 미안함 때문에 왜냐면 자신을 부양하느라고 굉장히 또 힘들게 가족을 혹사시키면서 살았다 이런 사실을 가시 의사 통해서 들었다고 하거든요. 스스로 이제 죽음을 방관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며칠 뒤에 죽었거든요. 심지어 여유도 있어서 담배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흐는 스스로의 죽음을 방관했다. 그리고 가시 의사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 정말 의지만 있었으면 살렸을 겁니다. 고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자살했을 것 같진 않아요. 스스로 총을 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동네에 요 양아치 애들이 그 총 갖고 놀았다고 하잖아요. 그 우발적인 사건을 덮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을 가능성 정도 많다고 봐요. 고흐가 자했다는 주장, 미쳐서 자살했다는 주장,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고흐를 너무 광인 취급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고흐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귀를 자를 정도로 스스로 자살할 정도로 미친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고흐의 압생트에 의한 그런 부작용, 황시증 혹은 환각 증세, 이거 다 개쿨하다. 이걸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